아무래도 수필은 글 쓴 사람은 개인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그런 책이죠. 더더구나 이 책은 출판사에 나온 지 한 10년 된 책이고,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출판사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책상을 치우다 보니까는 무슨 교정지가 나와요.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는 교정보다 돋더라고요. 그 다른 책에 제가 주로 뭐 소설이나 동화나 이런 거 쓰다가 이게 밀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도 잊어먹고, 그러다가 이거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해서 이제 넘겼는데, 이게 시성이 너무 떨어지고 옛날 얘기라 좀 그럴 것 아닌가 그랬더니는, 의외로 또 보편적인 거, 이런 것은 시대 상황하고 상관없이 보편적인 것은 먹힌다고 내자고 그래서 그냥 내버렸습니다. 마무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내놓고 보니까는 뭐 어머니, 고향, 어렸을 때 친구들, 또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왔을 때 어렸을 때 친구가 서울역에서 뭔지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써놓은 것이 다 나오더. 혹시 당사자가 보면은 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그때 청탁 받아갖고 뭐 10년, 20년 전에 쓸 때는 뭐 주제가 그런 것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모아놓으니까는 좀 다양한 게 뭐였지만은 이게 다 청탁받은 글이니까 그 주제에 맞춰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오래 묵은 얘기기는 한데, 정리를 하자면 묵은 얘기인데 보편성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수필집이니까 개인의 이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는, 소설하고 동화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책이죠. 네.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좀 그때는 막내 숙부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전국 가실 때마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저는 깐난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는 또 떨어져서 이제 저는 도예로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은 막 짜증도 나고 힘들고 서로 갈등도 많죠. 근데 저는 이 떨어져서 산 기간이 더 많아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근원적인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면서 늘 느끼는, 이게 저한테 다른 사람, 이 독자들이 보고서는 뭐냐면, 참 어머니에 대해서 이러이러 한다, 같이 살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리움은 거리. 그래서 우리가 상추나 배추도 너무 빽빽하니 같이 붙어 있으면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립고 그러지, 같이 살았으면은 막 이런저런 서로 애증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같이 산 기간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정도가 안 되니까, 아버지도 제가 제일 어렸고, 저도 아버지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랄지 이런 게 더 크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같이 쭉 살았다면은 그런 감정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그리움의 간격이랄지 그리움 거리랄지 이런 걸 느꼈습니다. 두 가지인데, 진도 때문에 글을 쓰게 된 어떤 감수성이랄지 이런 것은 진도의 어떤 경치, 진도 쭉쭉 내려오는 민속, 음악, 굿, 뭐 이런 것들이 진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흔히 씻긴굿이랄지 진도아리랑이랄지 남도 들러리랄지 이런 것들이 저를 글을 쓰게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고향 팔아먹고 살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픔이지요. 진도가 조선시대 때 아주 제일 많은 유배자가 제일 많이 오는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경 산수갑상을 들먹이는데 거기보다 유배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유배 문화, 독특한 유배 문화도 있었고, 그런 것이 아픔이 있고, 또 땅은 비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그래서
만약에 진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뭐 원래가 상대를 나왔으니까 그냥 은행원이나 이렇게 착실하게 하다가 끝났겠다. 근데 진도 태생이기 때문에 글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진도에 지금 앞으로 진도만큼은 개발이 안 됐으면 싶었는데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는 진도에도 아파트가 생기고 드디어 그래서 전국이 똑같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진도만이라도 그렇게 좀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리가 낮으면서 육지에서 개도 진돗개 보존이 안 되게 개도 들어오고 그러고 모든 자본들이 눈독을 들여가지고 진도에 무슨 뭐 콘도도 생기고 뭐 아주 뭐 갔다 온 사람들은 다들 경관이 좋다고 그러는데 속이 좀 쓰라리들 진도만큼 옛날 원시 상태로 제 생각이겠지만은 한국인이면은 어렸을 때는 다 우리가 흔히 유교 문화라 그러는데 사실 또 그 반은 불교적인 습관 집에서 하는 그 시골에서 옛날에 했던 모든 행사들 이런 건 다 불교적인 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가들도 본인이 기독교인이고 카톨릭 신자지만은 결국은 글을 쓸 때 보면 항상 불교적인 것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정도로 그쳤을 텐데 5.18 겪으면서 강주 대학 4년 동안에 틈만 나면 학교가 맨날 휴교. 그러니까는 그때마다 그 아는 암자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더 깊어졌었고 한때는 머리를 깎을까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우리 얘 말을 들어보면은 참 아빠는 머리 안 깎기 잘했다고 그럽니다. 머리통이 별로 안 예뻐서. 근데 하여간 그 정도로 20대 때는 아주 사회 현실도 싫고 내 장래도 불투명하고 또 몸은 그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절에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불경도 들춰지게 되고 절의 어떤 관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도 익히게 되고 또 거기에서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문단에 나와서도 뭐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불교에 관한 글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불교 신자라고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뭐 제대로 지금 보면 나이롱 신자죠. 그렇지만은 글에 쓰거나 불교 방송이나 불교 신문이나 뭐 불교 잡지나 이런 데서 뭐 살 때는 꼭 청탁이 오면은 그냥 그거는 거절 않고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책에 많이 실려 있지요. 제 이문구 선생은 뭐 제가 알고 나서 이문구 선생이 그렇게 저한테 당부했습니다. 박 선생은 동화 문장이 되더라. 그러니까 동화를 다른 어떤 장르를 하든지 간에 동화를 계속 써라. 나는 이 원체, 의고체고 만연체가 동시까지 썼는데 동화는 못 쓰고 말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모 대학의 문예창작과가 설강이 될 때, 개설이 될 때 그때 문예창작과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이문 선생이. 예, 그러면서 저보고 나 강의 나가는 동안 같이 해줘. 그래서 착실하게 시간 강사를 5년이나 이문구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그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일종의 문학적 유언을 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저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껴주셨구나 그런 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소설 송기숙 선생은 같은 대학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강의를 못 들었어요. 송기 선생 강의 그분은 국문과고 저는 이제 상대고 하니까는 한번 들어봐야지 그때마다 감옥을 가버리네. 그래서 더더구나 대학 2학년 때 교육 지표 사건이라고 아주 큰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송기 선생은 어찌 보면은 저로 하여금 데모를 처음 해보게 한 사람.
그때 이 교육지표 사건이 그 전남대학에서만 원래는 연세대학이랑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우선 거기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시위를 하고 나머지 담도 처음 넘어보고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뭐 곤봉에 맞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분이 송기 선생이죠. 그래서 이제 문단에 나와서 처음 인사를 드리니까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 제자뻘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니는 아니 몇 년 지나니까 아예 제자가 돼 있더라고요. 내 제자야. 그래가지고는 이 서울에 강주 뭐 아시아 무슨 문화센터 뭐 그거 맡았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오실 때마다 불러내가지고 홍대 앞에 어디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임원영 선생은 제가 이 뭐 글쓰기나 이런 것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에 투고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한 번 해봤죠. 신문 신춘문예에다가 긴 장시를 투고를 했는데 모르니까 신문 신춘문예는 장시를 안 뽑잖아요. 모르니까 제가 문창과 다닌 것도 아니고 국문과 나온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신문회가 한길문학이 창간이 되면서 장편 서사시 모집한다고 나옵니다. 저 사고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주간이 임헌영. 그럼 여기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이 투고를 했죠. 투고를 해갖고 연락을 받았는데 편집위원한테 이제 당선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임헌영 선생이 한번 보자고 한다고. 문학을 끝까지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어봐야 최종적으로 그때 저부터 해서 여러 사람 불려 나갔습니다. 저는 면접까지 보고 통과가 됐던 모양이죠. 그때 이 통과된 사람들이 이종록 시인, 김은교 시인, 오민석 교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따로따로 한 사람씩 불려가서 밥을 먹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문단에 나와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학적인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챙겨주시는 분이 임원영 선생이고 여기서는 또 글과 삶이 일치하는 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글은 그럴싸한데 사람 만나보면 차라리 아니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임원영 선생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강의도 하실 수 있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내고 또 사회운동하면서 감옥에도 한 5년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닮고 싶은 또 건강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닮고 싶은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선배자 스승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문단에서 이문구 선생 만난 것도 행운이고 송기수 선생 만난 것도 행운이고 임원영 선생 만난 것도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초중고 대학 제가 애초에 아버지가 교사였기 때문에 학교 관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존경할 만한 선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근데 문단에 나와서야 좋은 선생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가장 황당했던 것은 박상률 선생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트위터에다가 소설가 박상률이 죽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박상률인데 이응을 리을로 쳐버렸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걸 봤단 말이죠. 근데 낮에 어떤 녀석이 진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말 죽었는가 아닌가 궁금해서 전화했겠죠. 근데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으니까 그 친구가 묻기를 어딘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이 트위터를 봤구나 기사를 봤구나. 그래서 나는 얼른 나 저승이네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자네 전화 받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 그래서 아니 저승에서도 전화는 받을 수 있네 그렇게 답했던 일이 있고요. 다른 거는 하여간 엮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상용 선생하고 일단 제가 어떤 신문에 시를 발표했는데 소설가 박상용이 시까지 썼다 뭐 이렇게 해버리고 또 한 번은 고등학교 참고서에 작품은 제 작품을 실었는데 뒤에 양력은 사진도 적어 근데 양력은
이 박상중 선생 양력을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1963년 사상계 신인상 등단. 1964년이면 제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인데 저를 묘한 신동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출판사에서 기증본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살펴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전화를 했죠. 이게 편집상에 잘못됐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죠. 그 책 엮은 그 국문과 어떤 선생하고 출판 사장하고 막 찾아온다고 난리를 피워서 그래서 그 서점에 나간 책을 뭐 다 해소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그래서 2세 때 고치시라고 그렇게 하고 지나간 적도 있고요. 뭐 하여간 에피소드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이제는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가끔 페이스북에서나 트위터 같은 데서 박상률 아직도 살았나? 그런데 아직도 그 일반 독자들은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의 한 연구나 칠조론 같은 것을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하루가 한 평생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 어쩌면 내 마지막 날이다. 자다가 아침에는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방정맞은 생각이지만은 늘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방정맞은 것이 아니라 일상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좀 경건하게 나를 그날 하루 종일 이래저래 했던 것을 좀 씻어낸다. 그래서 향 한 대를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화시키는 거죠. 모든 종교 시설이나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좀 경건한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성당 같은 데도 들어가면은 뭐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일단 들어가면은 몸부터 조심하게 되죠. 그 분위기. 절에도 딱 들어가면은 어쩐지 거기서는 뭐 고성방가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다 있죠. 그래서 향 한 대를 피운다는 의미는 그런 거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내가 오늘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깝죽거리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을 텐데 어찌 됐든 그런 걸 전부 묻어두고 이제 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한 평생이다. 저는 그걸 실천하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어찌 보면은 종교이기도 하고 저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그런 것이 글쓰기인 것 같아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글이나 잘 써야지. 근데 잘 쓸지도 못하니까는 여러 가지를 하고 부지런한 것이라도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야기가 저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오면 음식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음식을 간장 종지에다가 우겨서 넣을 것인지 접시에다 이렇게 펼쳐서 내놓을 것인지 그럼 이야기 어떤 얘기가 딱 몸에 찾아오면은 이 얘기를 동화라는 형식으로 담을 것인지 시라는 그릇에 담을 것인지 긴 소설로 쓸 것인지 아니면 무대화를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희곡을 쓰고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저 이전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했습니다. 대부분이 문예창작학과나 국문과 다니면 자기가 등단한 장르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뭐 긴 소설 같은 얘기를 억지로 시에다가 간장조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음식이 뻔하잖아요. 근데 간장조기에 못 넣는 음식도 우겨서 넣으려고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저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이 문예창작학과는 국문과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런 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하여간 여러 장르를 하다 보니까 남보다 한 두세 배는 좀 바쁘지요. 이것 청탁받으면 저것도 있고 저것도 청탁받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바쁘죠. 한 사람이 한 세 목, 네 목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있는데 그래도 뭐 다른 일을 안 하니까 뭐 제가 뭐 당구를 치거나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일치 안 하니까 여기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80년 말에 시고 등단할 때 어떤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당구하고 화투만 안 치면은 직장을 다녀도 글을 쓸 수가 있다.
또 이모영 선생은 제가 시를 투고했을 때 뭐라 했냐면은 잡지 청탁을 해보면은 전부 바빠서 못 쓴다고 그런다. 근데 저녁에 문인들 모여 있는데 어떤 무슨 행사 있어갖고 술집에 가면은 거기 다 있더라. 술 마시느라고 바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간 문단에 처음 나올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근과 억조로 이렇게 새겨 들었으니까, 새겨 듣게 되니까 글쓰 시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는 글이 곧 생활이고, 저는 숨 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나중에 글로 이렇게 회양한다고 해야 돼. 글로 다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여간 죽기 전날까지도 글 쓰다가 아침에 식구들이 밥 먹으라고 깨우러 왔는데 뭔가 끼적이다가 죽는 그게 소원인데 그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글 속에서 살다가 글 속에서 가는 거. 바람이 분다. 겨울바람이 봄바람 보고 춥다고 하는 세상에 바람이 분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이라 해서 바람아 그만 불어라 할 수는 없다. 바람은 불어야 바람 아닌가? 바람으로 하여 세상이 열리고, 바람으로 하여 구름이 몰리고, 바람으로 하여 물결이 일며, 바람으로 하여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바람은 멈추어 있으면 바람이 아니다. 바람아 멈추지 말아다오. 역사의 큰 바람은 더더욱 멈추지 말아다오.